수원역 광장 한복판,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곳, 그곳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등산 배낭을 맨 채 젊은 여자의 구두 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노인.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 수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사건은 수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사모님 소리를 듣던 수진이, 그리고 방 안에서 숨죽여 지내던 시어머니가 그 차가운 역 광장 바닥에서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빌라로 이사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지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는 박스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심해 주세요라고 우아하게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부도를 맞은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믿었던 거래처의 배신, 연쇄적인 자금 압박, 10년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데는 고작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일용직 노동 현장으로 나갔고 수지는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수진을 더 짓누르는 건 좁은 집안에 함께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화재 사고로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충격의 실어증을 얻었고 다리마저 불편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평 아파트에 살 때는 시어머니가 방에 계시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공간이 넓었지만 방 2개짜리 좁은 빌라에서는 달랐습니다. 드르륵 쿵, 드르륵 쿵. 시어머니가 한쪽 다리를 끌며 거실로 나오는 소리는 수진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얇은 벽지 너머로 들려오는 그 규칙적인 소음은 수진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식당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멸치 볶는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시어머니가 위태롭게 서서 가스불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중심을 잡으려 싱크대를 꽉 잡은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벗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저녁이라도 차려보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 들어온 건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어있는 기름 자국과 바닥에 흘린 간장 얼룩이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의 팔꿈치가 식탁 위에 놓인 유리 물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흥건하게 퍼져나갔고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잔반을 치우다가 옷에 국물을 뒤집어 썼던 기억, 밀린 관리비 독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참고 있던 둑이 터지듯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수진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굽은 등을 더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다치시면 병원비는 또 어쩌려고 그러세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어내고 휴지를 뜯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 벽에 몸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지 속에 스며들어 사라지고 싶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이 걸레질을 하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은 흙먼지 투성이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수진과 구석에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한 듯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에서 걸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좁은 안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방에서 시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낮에 놀란 탓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고함이 가슴에 박힌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로웠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할 식당, 알바와 카드감 걱정이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 세 식구만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코 속에서 뜨끈한 액체가 툭 하고 세면대로 떨어졌습니다. 선홍빛 핏방울이 하얀 세면대 위에서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휴지로 코를 막았습니다. 요즘 무리해서 피곤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휴지는 금세 붉게 젖어들었고 핏방울은 멈출 기미 없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진짜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휴지로 틀어막아도 금세 붉게 젖어들었고 목 뒤로 넘어가는 비릿한 피맛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터진 코피라고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안 나와? 나 씻고 나가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찬물을 틀어 세면대에 핏자국을 씻어내고 두루마리 휴지를 뭉쳐 콧구멍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남편은 수진의 코에 박힌 휴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당신 코피 났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 별거 아니야. 요즘 좀 건조해서 그런가 봐. 얼른 씻어, 늦겠다. 수지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어제 저녁의 소동이 무색하게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구석에 앉아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진은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잇몸이 욱신거리며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수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당장 오늘 식당 점심 장사를 놓치면 일당 8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 며칠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닦아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자꾸만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수지는 식당 뒷문 쪽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팔뚝에 붉은 반점들이 돋아난 것이 보였습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이라기엔 너무 많았고 색깔도 검붉었습니다. 멍이 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부딪힌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뼛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오한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며칠 뒤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수지는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수진의 몸도 힘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식당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데. 접시 깼다고 월급에서 까면 안 되는데.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옆에는 작업복 차림의 남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남편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느껴지자 현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병원비는? 나 그냥 집에 갈래. 수진이 링거 바늘을 뽑으려 하자 남편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래. 당신 빈혈이 너무 심하대.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의사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혈소판은 바닥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당장 입원해서 골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백혈병?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가 의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좁은 빌라로 쫓겨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암이라니. 신이 있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 못해요. 수진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어디 있어? 당장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밥은 누가 챙겨드려? 나 입원 못해.
수지는 링거줄을 확 잡아당겨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고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제발 의사 말 좀 들어. 남편이 처음으로 수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항상 묵묵히 참기만 하던 남편의 절규에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안 그래도 아들 잃고 남편 잃은 트라우마 속에 사는 분에게 며느리마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수진과 남편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에 큰 식당이 개업하는데 거기서 주방실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해. 월급도 많이 주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못 들어온다고. 그게 말이 돼? 한 달이나 집을 비우는데? 그럼 사실대로 말해. 어머니 쓰러지시면 당신이 감당할 거야? 나 치료받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제발 내 말대로 해줘.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짐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낡은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지방에 일하러 가요. 돈 많이 준대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민호가 자주 들여다볼 거예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고 깊어서 수진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무언가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벙긋거리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수진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은 문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5만 원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돈인지 알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짓고 있던 표정을. 그것은 단순히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비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늦여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가 투여되던 날 수진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약물의 느낌에 몸서리쳤습니다. 그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위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수지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휑해진 머리.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수진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구토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뼛속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그때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병실을 찾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로 왔는지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의 앙상한 손을 잡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수치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더 나빠지고 있잖아. 수지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남편의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들은? 밥은 잘 챙겨 먹어? 걱정 마. 애들이 얼마나 씩씩한데. 엄마 빨리 나와서 오라고 난리야.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지. 당신 걱정 많이 하셔. 일 힘들지 않냐고, 밥은 잘 먹냐고. 남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지?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셔. 내가 출근할 때 보면 이미 안 계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시는데 옷이 흙투성이야.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치매 아니야? 길 잃어버리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글쎄, 근데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아. 들어오실 때 보면 뭔가 지쳐 보이긴 하는데 눈빛은 또렷하시거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동네 슈퍼 아줌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걸 봤대. 폐지? 어머니가? 수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폐지를 줍다니. 당신이 잘못 안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폐지를 주어? 우리 생활비 안 드려? 드리지. 내가 꼬박꼬박 챙겨드리는데. 나도 모르겠어. 하지 마시라고 해도 듣질 않으셔. 방문 잠그고 주무시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셔.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밖에서 폐지나 줍고 다니며 동네 망신을 시키고 있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시어머니 밥도 안 챙겨줘서 저러나 보다 하고 수군거릴 게 뻔했습니다. 당신이 좀 잘 말려봐. 나 없는 동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나 치료받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셔, 정말. 수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흙투성이 옷과 폐지 줍는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픈 게 싫으신가? 짐되기 싫어서 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저러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노망이 드신 건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시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1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잠시 퇴원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냄새가 아닌 집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일터에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텐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나가셨나 보네. 수지는 씁쓸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낯선 파스 껍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퀴퀴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걸까?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는 수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하게 배낭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그 거대한 가방은 숨겨질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어디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벙긋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배낭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거 좀 줘보세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으응.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배낭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에 울컥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지방 가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병원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시지. 제가 일하러 간 줄 아시죠? 근데 며느리 없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배낭 끝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폐지 줍는다면서요.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어도 어머니 폐지 줍게 할 만큼은 아니에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네. 수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수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좀 쉴게요. 어머니도 씻으세요. 수지는 쾅 하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살고 싶다고요. 근데 왜 어머니까지 저를 힘들게 하세요? 수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끄으 하는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수진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수진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저녁을 차렸지만 아무도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짐을 챙겨 나오며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씁쓸함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내렸습니다. 어머, 새댁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와?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 네. 지방에 일하러 다녀서요. 수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말이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매일 새벽같이 나가시던데. 저번에는 지하철역에서 봤는데 무슨 짐을 산더미처럼 지고 가시더라고. 다리도 불편하신 양반이. 네. 지하철역이요? 응. 수원역 가는 지하철 타시던데. 어디 멀리 가시나 봐.
수진의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떠올랐습니다. 수원요? 연고도 없는 수원에는 왜 가시는 걸까? 폐지 줍는 게 아니었나?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의문을 뒤로 한 채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수지는 다시 고통스러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차 항암은 1차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오한, 고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낡은 운동화와 거대한 배낭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 걸까? 그 의문은 일주일 뒤 수진이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잠시 외출을 나왔다가 수원역을 지나게 되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수진의 몸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며칠간 집에서 요양하다가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던 수진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공사 현장에 내려가 있어 데리러 올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헐렁한 옷으로 앙상한 몸을 가렸습니다. 택시를 탈까 했지만 병원비로 나간 돈을 생각하니 10,000원 한 장이 아쉬웠습니다. 수진은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진은 노약자석 구석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앉았습니다. 맞은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영락없는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요즘 지하철 택배하는 노인네들 많더라. 그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쯧쯧. 자식들이 용돈 안 주나 봐. 그러게 말이야. 늙어서 그게 무슨 고생이야. 다리도 성치 않아 보이던데. 수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산더미처럼 지고 가시더라고. 설마 우리 어머니도? 에이, 설마. 말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택배 일을 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환승역인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인파에 휩쓸려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역 광장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거 안 나? 경찰 부른다.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파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젊은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등산 배낭을 맨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가방 긁힌 거 안 보여?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젊은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노인의 어깨를 핸드백으로 툭툭 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비비며 빌고만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바지, 그리고 한쪽이 달아빠진 운동화.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운동화. 며칠 전 집 현관에서 봤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손. 틀림없는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였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말 못해? 벙어리야? 왜 대답을 안 해?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밀치려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픈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수진은 달려가 젊은 여자의 팔을 쳐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의 고함 소리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여자는 당황한 듯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아줌마는? 이 할머니 보호자야? 그래, 보호자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수진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진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행패? 기가 막혀서. 이 할머니가 내 가방 긁었다고. 샤넬 백이라고. 이거 수리비만 얼만 줄 알아? 젊은 여자는 가방에 흠집을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얼만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수지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초라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섞인 돈 뭉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젊은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거지 적선해? 이걸로 택도 없어. 젊은 여자가 돈을 쳐내자 지폐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수지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수진이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영무원들이 달려와 뜯어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수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젊은 여자는 영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영무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헝클어진 가발을 바로 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합의하시죠. 가방 수리비 물어주시고 끝냅시다. 경찰관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수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계좌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1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젊은 여자가 나가고 영무실에는 수진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등 뒤에 놓인 거대한 배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하철 택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는 부족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겉표지가 다 달아빠진 수첩.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월 1일 동대문 마이너스 수원역 7,000원. 8월 2일 종로 3가 마이너스 인천 9,000원. 8월 3일 강남 마이너스 의정부
8,000원. 빼곡하게 적힌 배송 일지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불편한 다리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번 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모인 돈들이 수첩 뒷장에 합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 152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 병원비. 수진이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 다리 가져가시고 우리 며느리 암 낫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어?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방에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수진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수진이 남편과 통화하며 항암 치료 너무 힘들다고 울먹이던 것을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듣고 시어머니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짐이 될까봐,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몸으로 때우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다리도 아프신데 저 같은 게 뭐라고. 시어머니는 절뚝거리며 다가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시어머니의 품. 그 냄새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수진의 등, 머리카락이 빠져 휑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새끼. 말은 없었지만 수진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담긴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영무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원역 광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배낭을 대신 매려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하며 자신이 매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요. 수진은 배낭의 한쪽 끈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가 하나의 배낭을 나눠 메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붙어 있는 붉은 딱지,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구둣발 소리. 박경준 씨 댁 맞습니까?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붙은 붉은 딱지는 마치 경고장처럼 선명했습니다. 압류. 그 두 글자가 수진의 눈을 찔렀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현관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박경준 씨 댁 맞습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무미건조한 목소리.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팔을 꽉 붙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지금 상황이 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문 열어주시죠. 그들은 구둣발로 좁은 현관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흙발 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집안을 훑어보더니 TV, 냉장고, 세탁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냉장고는 안 돼요. 거기 반찬이랑 약이랑 다 있는데. 수진이 냉장고 앞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남자는 수진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비키세요. 수진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 으.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남자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남자가 시어머니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뒤로 넘어지며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기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노인네를 밀쳐? 경찰 부를 거야. 수진이 악을 썼지만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불러보세요. 빚 안 갚고 버티는 게 자랑입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 그들은 30분 만에 집안에 돈 될 만한 물건들에 모조리 딱지를 붙이고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전제품들, 흑발 자국으로 더러워진 바닥, 그리고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어머니. 수지는 구급상자를 찾아 시어머니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혹이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수진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됐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어머니도 괜찮으셔. 그냥 좀 놀라신 것뿐이야. 수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말까지 하면 그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말에 올라갈게. 돈 좀 구해서 갈게.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고 수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투병, 빚독촉, 압류. 인생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무리한 탓인지 몸살 기운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상금을 털어 쌀과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 동네 어귀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봇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폐지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다치고도 또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어제 다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고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든 박스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괜찮다. 운동 삼아 하는 거다. 시어머니의 손짓에 수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하는 줄 알아요. 제발 집에 가요, 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끊어내야겠다. 어머니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길바닥에서 폐지 죽게는 안 하겠다. 그날 이후 수진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과 불편함은 사라지고 전우회 같은 끈끈함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우울해할 때는 시장에서 사온 예쁜 두건을 씌워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제일 예쁘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잃었다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주름진 얼굴과는 사뭇 다른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앨범 맨 뒷장에 끼워진 편지 한 통,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여보, 그리고 우리 철수야.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경준이도 장가가서 예쁜 색시 얻었어. 며느리가 참 착해. 나 같은 늙은이 구박도 안 하고 잘 모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많이 아파.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 우리 며느리 안 아프게 해줘. 내가 대신 아플게. 제발 우리 며느리 살려줘.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에게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박하고 짜증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오직 며느리의 안녕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쏟아진 폐지 뭉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효도 한 번 못했어요. 제발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수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받는 동안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암 투병보다 시어머니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쓰러지신 겁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문제요? 폐에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꽤 큽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폐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라니. 나도 암인데 어머니까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신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흐릿한 눈으로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수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 괜찮다. 시어머니의 입모양을 읽은 수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바보, 바보. 두 여자의 눈물이 하얀 시트를 적셨습니다. 병실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처럼 차갑고 어두운 비가. 응급실의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빗줄기는 창문을 때리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몸도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만신창이었지만 지금은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머니 괜찮으셔? 남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데리고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많이 안 좋으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양실조랑 과로래. 그리고 폐에 종양이 보인대. 암일 수도 있다고 정밀 검사해보자고 하셨어. 뭐? 암? 어머니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구겨지며 뜨거운 커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이제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사업 망해먹고 며느리 아프고 집에는 빨간 딱지 붙고 근데 어머니까지 암이라니.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 망쳤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울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 강한 분이셔. 우리 버리고 쉽게 가실 분 아니야. 수지는 애써 남편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졌지만 기력은 쇠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항암 치료 일정을 미루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사과 좀 깎아드릴까요? 아니면 죽 좀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괜찮냐? 병원 가야지. 자신의 몸보다 며느리의 치료를 더 걱정하는 시어머니. 수진은 목이 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쉬었다가 와도 된대요.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 그날 오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수진과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진료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안타깝지만 폐암 3기입니다. 종양 크기가 크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의사의 입으로 들으니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남편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현재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당장 수술은 위험합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종양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수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자신도 견디기 힘든 그 지옥 같은 과정을 칠순이 다 된 노모가 견뎌낼 수 있을까?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폐렴기가 좀 있어서 치료받으면 낫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퉁퉁 부은 눈,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진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집 보증금에서 뺀 거다. 주인한테 사정해서 미리 좀 받았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이건 어머니 나중에 쓰셔야죠. 나는 됐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거 가지고 빚 좀 갚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치료 잘 받아라.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며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쥐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산 같아서 그 돈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병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병원이었지만 층수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치료받고 올게요. 밥 잘 드시고 계셔야 해요. 알았죠?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는 그야말로 사투였습니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도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수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온. 같이 가자. 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등을 돌려 멀리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수진이 소리치며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의 병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마지막 잎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 며느리는 살려주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신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며느리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따끔함.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휠체어를 타고 시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깨끗하게 갈아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계시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퇴원하셨나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박말순 환자분이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어제 새벽에 호흡곤란이 오셔서 중환자실. 수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굴려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꽂고 팔다리에는 온갖 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 왔어요.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어머니도 일어나셔야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셔.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음의 준비라니. 어머니가 왜? 안 돼. 절대 안 돼. 수지는 남편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살릴 거야. 내 골수라도 드릴 거야. 내 심장이라도 드릴 거야. 어머니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병동복도에 수진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B-, B-,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유리창에 매달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모습,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수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이별하게 되는 걸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족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중환자실의 경고음은 수진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압박할 때마다 수진의 몸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제발, 어머니, 제발. 수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 20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의료진의 손길이 멈추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니터의 그래프가 다시 미약하게 남아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비, 비.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안정되고 있어요. 간호사의 외침에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어. 어머니 살았어. 기적처럼 고비를 넘긴 시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소생일 뿐 언제 다시 위급해질지 모른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수진에게는 그마저도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환자분, 기쁜 소식입니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일치하기 힘들다는 골수조혈 모세포가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수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일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전자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증자분도 흔쾌히 동의하셨고요. 컨디션만 조절하면 바로 이식 수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나는 살 수 있는데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만 살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중환자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시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골수 기증자 찾았대요. 수술하면 살 수 있대요. 근데 저만 살아서 어떡해요. 어머니도 같이 살아야죠. 일어나서 저 수술하는 거 보셔야죠. 수진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분명히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생환을 더 기뻐하는 눈물. 수지는 그 눈빛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게요.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힘내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진은 무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통해 편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으로 맛있는 거 못 사 먹었어요. 나중에 어머니 퇴원하시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사랑해요, 어머니. 남편이 편지를 읽어주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수진이 전에 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무균실에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암세포가 폐 전체로 퍼져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졌고 신장 기능마저 떨어져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건 환자분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남편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살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니.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그는 무력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 수술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은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의 부고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수술 당일, 수술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수술실 문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은 장장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두 사람 다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그때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요. 수진이 수술 아직 안 끝났어요. 며느리 보고 가셔야죠. 어머니. 그 순간
거짓말처럼 시어머니의 심박수가 다시 미약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의지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며느리분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자신이 저승사자를 맞고 서 있겠다는 듯이. 그로부터 2시간 뒤 수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식은 아주 잘 됐습니다. 거부 반응만 없으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살았어요. 수술 잘 됐대요. 이제 다 괜찮대요. 의식이 없던 시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해진 얼굴로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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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모니터의 경고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끈을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떠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지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시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죽음과 싸웠다는 것을.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병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뜬 건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무균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V비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나 살았어라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수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수술 잘 됐대. 당신 왜 울어? 나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셔? 나 수술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 남편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수진의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안정 취하셔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좋아지셨어. 당신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우시더라. 지금은 주무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식받은 골수가 생착되기도 전에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수진이 깨어나기 전 홀로 상주가 되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쓸쓸한 빈소.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 살리느라 어머니 가시는 길에 며느리 절 한번 못 받게 했네요. 저승 가서 아버지랑 형 만나면 제 욕 실컷 하세요. 남편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신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원으로 돌아와 수진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무균실에서 3주를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매일 면회를 왔지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왜 면회 안 와? 휠체어 타고 올 수 있잖아. 어머니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당신한테 옮기면 큰일 나잖아. 다 나으면 오신대. 수지는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하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502호 박말순 환자분 아직 계시죠? 제 시어머니신데.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뒤적거렸습니다. 502호요? 거기는 지금 다른 환자분이 계신데요. 네. 그럼 퇴원하셨나요? 남편은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간호사는 난처한 듯 우물쭈물하다가 뒤따라오던 남편의 눈짓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병실을 옮기셨나 봐요. 제가 착각했네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어머니 어디 계셔? 퇴원하셨어? 아니면 혹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 가셨어. 당신 수술하던 날. 당신 수술 잘 됐다는 소식 듣고 편안하게 가셨어.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셨다니. 어디를? 거짓말. 거짓말이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가 왜 가? 나 살았는데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수지는 링거줄을 뜯어내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갈래. 어머니 보여줘.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안 믿어. 남편이 수진을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 이미 화장해서 모셨어. 제발 진정해.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떻게 장례식도 못 가게 해. 내가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데. 수지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 수진이 수술 잘 받게 하라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신 살리는 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었어.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만 살아서 죄송해요. 으아앙. 수진의 오열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은 다시 수원역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대한 배낭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부르자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너는 살아서 행복해라.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배낭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여서 수지는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꿈속에서 주고 간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거야. 당신 주라고 남기신 것 같아. 낡은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와 편지 한 통, 그리고 낡은 금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섞여 있었는데 세어보니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하철 택배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겠구나. 미안하다. 집만 대고 가서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말 못하는 시어미, 다리 병신 시어미 구박 한 번 안 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대신 아팠어야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너 살려주시고 나 데려가시니 나는 여한이 없다. 이 돈은 내가 좋아하는 회 한 접시 사 먹어라. 그리고 이 가락지는 내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너 주려고 아껴뒀다. 우리 수진이 부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헐거웠지만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마치 시어머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새로운 골수가, 그리고 가슴속에는 시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에 가깝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식받은 골수가 거부 반응 없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주는 마지막 보살핌이라는 것을요. 퇴원하는 날 수지는 가장 먼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의 유골함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이 선물했던 예쁜 두건을 쓴 시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관리만 잘하면 제발 걱정 없대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금가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머니가 주신 거.
평생 빼지 않을게요. 어머니랑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남편도 옆에서 묵묵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스한 햇살.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빨간 딱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지만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부터 해결하자. 어떻게? 어머니가 주신 돈 있잖아. 보증금 뺀 거랑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자. 그리고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 식당 일은 무리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찾을게. 남편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쉬어.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갚을게. 당신 또 아프면 나 못 살아. 아니, 같이 해.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주신 목숨인데 내가 게으르게 살면 어머니한테 혼나. 수진의 단호한 눈빛에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수진은 인터넷으로 수제 수세미와 비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용돈벌이였지만 수진의 사연이 맘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투병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감동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수진의 제품을 구매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품 너무 예뻐요. 저도 암 투병 중인데 희망을 얻고 갑니다. 수지는 밤새 댓글을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봐도 될까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끝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가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원역 광장, 시어머니가 즐겨 찾던 시장, 그리고 낡은 빌라. 특히 수원역 광장에서의 촬영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서서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의 그 낡은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안에 든 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의 글들이 쏟아졌고 후원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정중하게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입니다. 대신 수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살렸듯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남편의 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빨간 딱지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비록 좁은 빌라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약속 지켰어요. 비행기 탔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 선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주도예요. 바다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파도 소리가 시어머니의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살아있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조개 껍데기 진짜 예쁘다. 수진이 다가가자 남편은 하트 모양의 조개 껍데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 아닐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수지는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어머니 마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밤은 지나가고 이제 그들에게는 찬란한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외침은 파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침묵의 수호자였던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배낭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사랑의 무게는 영원히 수진의 가슴 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진의 삶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수진이 만든 수제 비누와 수세미 브랜드 말순내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말순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통해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공방은 좁은 빌라 거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은 상가 한 켠을 임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동네의 경력 단절 여성들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포장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어머니. 아주 예쁘게 잘하셨어요. 수지는 직원들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도 싹싹하고 정 많은 수진을 친딸처럼 따랐습니다. 공방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수원역 김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년 전 수원역에서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던 그 여자입니다. 방송 보고 너무 놀랐고 또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취업 스트레스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르신께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돈은 그때 할머니가 주시려던 돈에 제 마음을 보탠 겁니다. 좋은 곳에 써주세요. 편지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며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수지는 그 돈을 기부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 주변에 따뜻한 눈길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용서는 수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짐을 내려놓자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수진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홍시와 곶감 그리고 수진이 직접 만든 잡채와 전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저 태권도 노란 띠 땄어요. 아이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제잘거렸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수진이랑 애들 호강시켜 주려면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지켜봐 주세요. 수진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말순내 공방 대박 났어요. 이제 우리 빚 다 갚고 저축도 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제 목숨 살려주시고 제 인생까지 바꿔주셨어요. 다음 생에도 꼭 제 시어머니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더 잘할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예쁜 옷도 많이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나 몰래 사탕 주시던 거 기억나? 맞아.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는데.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따스함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곁에 없지만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꽃밭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얼굴은 젊은 시절처럼 고왔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어증으로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는 아픈 곳 하나도 없다. 수진아, 고맙다.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해줘서 고맙다. 내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어머니,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여기서 너희들 지켜볼 테니까. 알았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수진이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는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이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시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어머니 일주기.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머니 없는 세상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드셨다는 것을.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손이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하신다. 어머니의 낡은 배낭은 이제 없다. 하지만 그 배낭 속에 담겨 있던 사랑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숙제이자 선물이다. 나는 오늘도 씩씩하게 걸어간다. 내 등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침묵의 수호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공방 식구들과 함께 보육원 봉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을 맞춰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수진의 인생에도 찬란한 희망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